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난청은 원인도 다양합니다. 소음성 난청을 비롯해서 돌발성 난청, 노인성 난청도 있고 원인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나타나는 증상은 어떨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로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안 들리는지 표현되는 증상과 함께 진단이 중요할 텐데요. 난청의 정도와 치료에 대해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오랜 시간 바깥 활동을 통한 피부 변화, 일광 화상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건강 365 터보의 회상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난청은 원인이 다양합니다. 노화나 소음, 선천적인 요인들까지 여러 이유로 난청을 겪게 되는데요. 난청의 정도에 따라 또 원인에 따라서 치료는 달라지지 않을까요? 한양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한상윤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난청은 삶의 질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불편이 큰데요.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건 짐작을 하는데 어떤 상태인 건가요? 그러니까 간단히 저희가 상상을 해보면 네. 귀마개를 끼고 생활을 해보면 난청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귀마개는 약 25dB 가량의 소리를 막아주는데요. 네. 이 정도의 소리 볼륨이 막히게 되면은 경증 난청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귀마개를 낀 채로 생활을 해보면 네. 저희가 경증 난청 상태를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볼 수 있고요. 더 심한 난청이 되게 된다면 대화나 전화 통화를 아예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작게 소곤거리면 난청이 아닌 분들도 안 들리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비교적 크게 말하는데도 작게 들리거나 멀리서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난청도 정도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는데 네. 중등도를 넘어가서 심지어 이제 심도 난청까지 가게 된다면 마치 음소거를 한 것처럼 대부분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소거를 한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곳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비교적 조용한 곳에서도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인 거죠? 조용한 곳에서도 음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알아듣기가 어려운데 특히 소음이 있다 그러면 말을 구분하는 능력이 정상인 경우보다 더 떨어지기 때문에 네. 시끄러운 곳에서는 말을 더 알아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난청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으로 라디오 소리를 크게 키운다거나 자꾸 되묻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흔히 관찰되는 부분은 볼륨을 늘리거나 소리는 듣는데 말씀은 잘 이해를 못하고 되묻는 그런 경우입니다. 특히 고음 영역이 먼저 떨어지기 때문에 고음에 해당하는 시옷이나 치읓 발음 같은 것들을 놓치셔서 되묻는 경우가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난청의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신생아 난청을 비롯해서 또 이어폰 사용이 일상이어서인지 청소년기나 젊은 사람들에게도 난청 위험이 있고 질환이나 약물로도 난청이 생길 수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제 난청의 종류는 달팽이관이나 신경의 문제로 이제 유래가 되는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그리고 소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전도성 난청, 이 두 가지가 섞여서 나타나는 혼합성 난청이 있습니다. 네. 감각신경성 난청은 말씀하신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난청인 선천성 난청이나 소음을 크게 들으면서 발생하는 소음성 난청, 그리고 난청을 일으키는 질환인 메니에르나 갑자기 청력이 떨어지는 돌발성 난청, 그리고 약물에 의해서 유발되는 약물성 난청, 약물 유발성 난청 이렇게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전도성 난청이나 혼합성 난청은 주로 중이염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 이외에 다른 이제 소리를 전달해주는 구조물에도 이상이 생긴다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성 난청도 흔하죠? 네, 난청이 발생하는 원인 중 사실 가장 흔한 건 노인성 난청입니다. 즉 노인성 난청이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청력은 계속 떨어지게 되고 70대가 되면은 거의 70%의 사람들은 최소 경증 난청을 경험하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난청의 여러 유형을 생각할 때 전체적으로 보면요, 난청이 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이제 난청은 가장 흔한 감각 질환 중 하나로 보고가 되어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나이에 따라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그 유병률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난청을 유발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방이 네, 가능한 부분들도 있을 텐데요. 생활 습관이 주는 난청도 많지 않을까요? 가장 중요한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은 소음 노출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네. 큰 소음을 듣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소음에 노출될 때 귀마개 같은 것들을 착용을 해서 소음을 줄여주셔야 되고 네. 음악을 들을 때도 너무 큰 소리로 듣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소음 노출에 주의하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특히 이어폰 또 헤드폰이 일상인 경우에는 이게 얼마나 귀에 안 좋을까 사실 체감을 하지 못하거든요. 어떤 영향으로 이어지는지 설명을 주시면 좋겠어요. 가장 큰 문제는 주변이 시끄러운 소음이 있는데 이어폰을 듣는 것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는 소음의 크기를 놓고 보면은 산재 기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널리 인정되는 기준은 85데시벨 이상에 노출되었을 텐데요. 네. 그런데 지하철 소음이 사실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지하철 소음이 거의 80데시벨에 근접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환경에서 소리를 들으려면은 최소 85데시벨 이상의 볼륨으로 키우게 되게 되는데 네. 그런 환경에서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음악을 듣는 것을 피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커널형 이어폰 타입이나 노이즈 캔슬링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소음의 크기를 줄여주시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활용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큰 소리로 장기간 쓰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좋은 이어폰들이나 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사용을 한다고 해도 음량이 큰 음악이나 소리를 장시간 듣는 것은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된 분들은 이제 말씀 주신 여러 습관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원래 상태로 회복되기는 어려운 건가요? 네, 맞습니다. 난청은 한번 발생하면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다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네. 특히 소음성 난청은 예후가 좋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급성으로 발생했다면 빨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만약 장기적 노출에 의해서 만성화가 되었다면 습관을 고치면 더 진행이 되진 않겠지만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되진 않습니다. 노인성 난청은 어떨까요? 노화가 원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변화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 그리고 기대 수명이 약 83세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70대가 되면은 70%의 환자가 난청이 생기니까 80대가 되면은 아직 보고된 바는 없지만 대부분이 난청을 겪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노화의 한 과정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누구나 겪기 때문에 적절하게 재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살면서 노인성 난청은 점점 늘지 않을까 싶은데요. 노인성 난청은 당사자보다 주변 사람들이 먼저 난청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네. 보통 본인은 잘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외래로 오시고요. 네. 주변인들이 이제 보통은 모시고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잘 못 들으세요 이렇게 모시고 오시면서 주변인들이 주로 같이 동반해서 데리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의심 증상들로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주로 가족들이 TV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든지 말씀을 잘 못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보청기라든지 인공와우도 있고 다양한 치료법이 있어서 난청으로 인한 불편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대중적인 재활은 보청기고 인공와우는 아주 심한 난청에서만 적응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청기와 인공와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원리부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청기는 원래 듣고 있던 능력을 보조하는 청각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어서 이를 보조해 주어서 소리를 듣게 해주는 장치고 본인의 청력에 맞추어 착용을 하면 됩니다. 반대로 인공와우는 보청기로도 유의미한 청력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 수술을 통해서 달팽이관 안에 전극을 넣어서 전기로 신경을 자극해서 소리처럼 인식을 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청기는 소리를 증폭시켜서 남아있는 청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청기는 소리를 증폭시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전이고 모든 음을 다 올리는 것이 아니고 청력이 떨어진 음역대를 보조해서
정확하게 피팅을 해서 맞춰서 착용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는 장치입니다. 보청기의 종류도 다양해졌죠? 맞습니다. 이제 귀 안에 넣어서 깊이 넣어서 아예 보이지 않게 착용하는 보청기부터 귀 뒤에 거는 보청기도 있고 아주 크지만 이제 소리는 잘 증폭해줄 수 있는 보청기, 이런 다양한 종류의 보청기가 있습니다. 이제 보청기의 종류가 다양해졌다고 하셨는데요. 요즘은 또 상황에 따라서 소리를 키운다거나 소음을 제거하는 인공지능의 기능도 있다면서요. 심지어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방향성도 조절한다고 들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최근에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기술인데 네.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단순히 소리를 일정량으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추어서 보청기가 특정한 소리를 키워주거나 혹은 소리를 제거하거나 또 어음으로 인지한, 그러니까 말로 인지한 소리가 나는 방향에서 들어오는 소리의 성분을 증폭시켜주기도 합니다. 네. 더 발전한다면 전체적인 음량을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선택적인 증폭을 통해서 보청기 착용에 불편감을 유발하는 잡음을 더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청력 상태라든지 생활 방식에 따라 선택하면 되겠네요. 인공와우는 보청기로는 효과를 낼 수 없는 상태일 때 고려되는 치료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 소리를 직접 전기 신호로 변환한다는 게 신기합니다. 청신경을 자극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달팽이관 안에 세포가 기능을 이제 못하기 때문에 세포를 대신해서 전극을 넣어주어서 살아있는 신경을 선택적으로 자극을 해서 네. 소리처럼 인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적응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갑자기 잘 들리면 이것도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아쉽게도 이제 인공화를 낀다고 바로 잘 들리지는 않습니다. 네. 처음에는 좀 많이 기계 소리처럼 들리고 이게 일종의 무전기 소리처럼 좀 끊겨 들리기 때문에 네. 적절한 조절을 통해서 계속 소리를 듣는 연습을 해줘야 되고 처음부터 너무 잘 들릴 거라는 기대를 하시면 안 되고 수술 후에 재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청각 재활의 과정에 중요성을 가지고 충분히 따라오셔야지 이러한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청각 재활 말씀하셨는데요. 청각 재활이 강조가 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청각 재활이라는 표현을 하면 보청기, 인공와우 같은 것들을 착용하는 것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를 잘 조절하고 관리하는 과정까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청기는 청력에 맞춰서 피팅을 딱 해서 마치 소리가 본인이 안 들리는 영역을 정확하게 그 영역을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증폭을 시켜줘야 되고 네. 인공와우는 반대로 더 어렵게 전기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전기 자극을 안 불편하게 줄지에 대한 매핑이 필요합니다. 매핑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쉽게 말하면 인공와우가 들려줄 수 있는 소리를 맞춤 설정하는 과정인데요. 예. 인공와우를 켠 다음에 각 전극에서 어느 정도의 전기 자극이 너무 작지도 크지도 않게 이렇게 전달이 되어서 큰 소리는 이제 너무 큰 소리는 환자에게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고 또 전기 자극이기 때문에 이게 자체가 굉장히 잡음을 많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만 또 자극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자극을 계속해서 설정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와우 수술 후에 여러 번 병원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집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요. 네, 맞습니다. 인공와우는 매핑과 초기 재활은 병원에서 청각사랑 의료진이 함께 진행을 하게 되고요. 네. 수술한 다음에 기계를 처음 켜고 환자분의 반응을 보면서 전극과 강도를 조절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도 적응 정도에 따라서 여러 차례 세밀하게 조정을 하게 됩니다. 환자분이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청취 훈련은 있습니다. 많이 듣는 걸 연습하면서 이게 소리처럼 들리게끔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매핑과 설정 변경은 병원에서 전문적으로 시행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재활을 통해서 주파수를 조절하고 적응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개인차는 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첫 몇 달간 가장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초기에는 소리가 낯설고 기계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반복적으로 매핑 청각 재활을 하다 보면은 3에서 6개월 정도면은 일상적인 의사소통에서 의미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고요. 1년 이상 꾸준하게 계속 청취 능력이 발전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더 적극적으로 재활에 참여하시게 된다면 더더욱 많이 그 어음 관련된 능력이 발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청으로 인한 여러 치료와 재활까지 말씀을 들었는데요. 난청도 초기 치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 강조하고 싶은 말씀 주시죠. 난청은 고령화 사회가 된 만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문제가 될 것이고 네. 누구나 다 재활해야 하는 숙제가 될 것입니다. 또 난청은 단순히 소리가 잘 안 들리는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활동이나 우울감, 특히 치매와의 연관성이 최근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오래 방치할수록 이런 문제들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조기 재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시지 마시고 네. 말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TV 소리를 크게 듣게 된다라고 하시면 꼭 청력 검사를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적절한 시기에 치료랑 재활을 잘 하면은 치매도 예방되고 우울감도 예방되고 다양한 삶의 질이 훨씬 더 잘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난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한상윤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조정현의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름철 더위 먹었다는 말도 하고요. 뜨거운 태양 네. 아래 팔다리 얼굴이 익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심하면 일광 화상의 위험도 생길 수 있는데요.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거죠. 네. 태양광선, 특히 여름에 뜨거운 이 태양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네. 이 태양광선이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등으로 다양한 파장의 이 전자기파로 이루어지는데 네. 이 피부가 태양광선에 과도하게 노출이 되면 붉어지는 홍반 반응이라든지 네. 또는 일광 화상, 그리고 색소 침착, 광노화, 가장 심한 것은 피부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일광 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자외선, 네. 그중에 자외선 B에 의해서 생기는 피부의 화상입니다. 네. 일광 화상,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영어로는 선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햇볕에 탔다 이 뜻인데요. 네. 이 자외선 B에 오랜 시간 노출되었을 때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붉어지고 따가워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네. 요즘 같은 이 강도 높은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는 여름철에 잘 발생하고요. 또 특히 여름철에 휴가지나 야외 활동 후에 어디 놀러 갔다 오신 후에 흔히 발생합니다. 네. 또 가끔은 이 선텐이라고 해서 왜 구릿빛 피부를 아하. 이렇게 네. 건강한 아름다움으로 생각하는 젊은 층들 있잖아요. 예, 선텐이 유행하는 경우에도 발생하고요. 네. 또 야외 작업이 많은 직업인이 자외선 차단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야외에서 일을 했을 때도 일광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광 화상의 증상도 궁금한데요. 붉어지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일광화상은 1도 또는 2도 화상인데요. 예. 1도는 이제 화끈거리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게 홍밥, 붉어지는 거 정도면 1도 화상이라고 하고요. 물집이 생기면 2도 화상으로 분류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상 이제 3도 화상이 있는데, 이거는 일상적인 햇빛 노출로는 3도 화상까지는 잘 진행하지 않아서 1도나 2도 화상이 많고요. 네. 이게 시간대별로 좀 이게 증상이 다릅니다. 이게 차근차근 올라온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일광화상을 입으면 이렇게 자외선에 확 노출이 된 다음에 한 2시간에서 6시간 정도가 지나면서 점점 피부가 붉어집니다. 바로 노출됐다고 붉어지지는 않고요. 그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한 2시간, 짧으면 2시간, 길면 6시간 정도 지나면 이렇게 점점 붉어지고요. 만졌을 때 이제 화끈화끈거리는 그 열감, 그리고 통증이 시작됩니다. 네. 그리고 12시간에서 24시간 사이, 하루 정도가 지나면요. 이때가 통증하고 부종이 가장 심합니다. 네. 그래서 심한 경우 이렇게 물집이 잡히거나 그때는 오한과 발열 같은 전신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3일에서 7일 정도 지나면 회복기에 접어들면서요. 손상된 피부가 이게 허물 벗겨지듯이 이렇게 벗겨지는 그런 이렇게 막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가려움증이 함께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일광화상을 입은 피부는 나중에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피부가 벗겨지는 경험은 저도 있습니다.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벌겋고 가렵거든요. 네. 예방뿐 아니라 초기 대처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 초기 대처법인데요. 네. 이게 딱 햇볕에 과도하게 노출됐다, 피부가 열받았다라고 딱 느끼시면 그때 빠르게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노출된 부위, 화상 부위의 온도를 낮추는 쿨링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 즉시 햇빛을 피하시고요. 피해서 이렇게 실내로 들어오시거나 햇빛을 네. 차단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흐르는 찬물이나 이렇게 수건을 찬물에 적셔서 이걸 한 10분에서 15분간 화상 부위에 충분히 데워주면 이렇게 네. 피부가 좀 식습니다. 근데 이제 피부를 식히라고 하면은 흔히 뭘 생각하시냐면 얼음을 생각하세요. 아하, 네. 네. 근데 얼음을 직접 피부에 대면 가뜩이나 이 손상받은 피부가 일시적인 혈관 수축이 확 일어나서 이렇게 증상이 더 악화되거나 네. 동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얼음을 직접 피부에 대는 건 피해 주시고요. 네. 수건으로 이렇게 싸든지 물에 적신 수건 같은 걸 싸든지 해서 직접 얼음이 닿을 정도의 그 온도는 피하셔서 시원하게 식혀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열감이 좀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라고 하면 그다음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보습제를 써주셔야 됩니다. 네. 예, 이게 장벽이 이미 손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수분 손실을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습제를 그 부위에 좀 충분히 발라주시고 또 체내의 수분 보충을 위해서 물도 충분히 마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제도 있죠? 예. 이 자외선에 의해서 이제 일광 화상이 생기면 이제 1도 화상 또는 2도 화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때는 이제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고 보습과 피부 재생을 돕는 연고가 있습니다. 대부분 병원 가지 않고 의사 네.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으로 있고요. 화상에 바를 연고를 달라, 햇볕에 탄 데 바르는 연고 주세요라고 하면 주는 약들입니다. 네. 화상에 바를 연고를 달라고 말하면 되는 거네요? 네. 그런데요, 이게 연고가 또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좀 성분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아, 네. 첫 번째 제가 설명드린 성분은 네. 구아야줄렌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캐모마일,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입니다. 이 성분 고유의 색상 때문에 연고가 약간 푸른빛을 띠는 것이 특징이에요. 네. 특징적으로 보면 약간 딱 땄을 때 푸른 빛깔이 돈다 이러면 이 성분인데요. 강력한 소염, 그러니까 염증을 완화하는 작용과 진정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일광화상 직후에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화끈거리는 열감을 빠르게 가라앉힙니다. 또 피부 조직의 재생을 돕고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네. 식물 추출 성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독성이 좀 없고 순해서 아기 피부나 민감한 피부에도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성분입니다. 네. 진정 효과를 주는 거군요. 또 다른 네. 연고도 있습니까? 네. 또 트롤아민 성분의 제품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입소문으로 좀 유명해진 제품이에요. 초기에 들어왔을 때는 다른 제품보다 가격이 약간 비싸서 이게 많이 팔릴까? 그랬는데 입소문을 타고 이렇게 찾는 분들이 생겼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네. 이 트롤아민이라는 성분의 연고는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세포 면역을 자극해서 상처 치유를 돕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고는 이 화상을 입은 부위에 약을 약간 두껍게 바르고 마사지하듯이 이렇게 가볍게 톡톡톡톡 문질러서 흡수를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피부가 약을 더 이상 흡수하지 않을 때까지 얘가 이제 충분히 흡수됐다라는 느낌이 날 때까지 하루에 2번에서 4번 정도 반복해서 발라주는 게 좋고요. 예. 이 연고의 특징은 어쨌든 좀 두툼하게 두껍게 피부 위에 발라주는 것이 특징인 연고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것은 네. 이미 물집이 터졌거나 진물이 흐르는 상처 또는 이렇게 감염 부위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이 연고만 단독으로 사용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제품마다 사용법이 조금씩 다르네요. 네. 또 있나요? 네. 덱스판테놀 성분의 이 연고도 많이 쓰는데요. 네. 이런 여러 군데 기저귀 발진에도 쓰고 애기들한테도 많이 쓰는 연고인데요. 네. 이게 프로비타민 B5 성분입니다. 그래서 덱스판테놀이 비타민 B로 전환되는 건데 이게 피부에 흡수되어서 비타민 B5 판토텐산이라고 하는데 이 판토텐산으로 전환돼서 세포 에너지 생성을 돕고 피부의 장벽 재생을 촉진하는 원리입니다. 네.
그리고 보습력이 매우 뛰어나서 음. 화상으로 인해서 건조해지고 손상된 피부 조직을 촉촉하게 유지해주고요. 네. 가려움증을 완화하고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그 대신에 이 약에는 스테로이드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 바깥에 무스테로이드 이렇게 쓰여 있어요. 네. 그리고 항생제도 안 들어가 있고 무항생제, 또 항뇨나 방부제 같은 것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영유아부터 임산부까지 민감한 피부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네. 그런데 이 빛반색 연고는 이렇게 좀 점성이 끈적끈적한 그 밀폐력이 좀 있는 기름형 제형입니다. 그래서 화상을 입은 직후에 열감, 화기라 그러죠. 네. 뜨끈뜨끈한 그 화기가 남아있는 상태에 바르면 얘가 밀폐력이 좀 있기 때문에 열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내부에 갇혀서 상처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연고는 약간 화상의 붓기가 완전히 그러니까 부위의 그 뜨거운 열감이 완전히 빠진 후부터 사용하는 것이 좋고 상처 부위를 깨끗이 한 후에 하루에 1회에서 수회 부드럽게 펴 바르는 용법으로 사용하는 연고입니다. 조심할 부분들도 있네요. 네. 구입할 때 다 설명을 해 주시겠죠? 네, 설명해 드려야죠. 종류가 많아서 살펴야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미 물집이 터지면서 진물이 흐를 때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도 있나요? 예. 이렇게 물집이 터지고 진물이 흐른다라고 하면 사실 감염성 화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화상 부위가 세균 감염이 될 위험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미 감염이 되면 진물이 흐를 때 이렇게 막 노랗게 고름이 차거나 초록색 또는 냄새 같은 게 납니다. 그래서 너무 심할 때는 당연히 병원에 가야겠지만 이게 예방하는 목적으로 그때는 이 감염을 막아주는 약을 써야 되는데요. 별거 아니고요. 집에 아마 대부분 가지고 있는 항생제 외용제를 쓰면 됩니다. 일반 의약품으로도 많이 집에 하나씩은 다들 구비하고 있어요. 상처 연고라고 되어 있는 연고가 보통 항생제가 들어가 있고요. 네. 이 항생제 연고를 1, 2도의 그 감염이 우려되는 화상에서는 감염을 예방하는 방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증상이 그렇게 물집과 진물이 날 정도면 진료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처방이 있어야 하는 약은 일반 의약품과는 좀 다른가요? 네. 이제 병원에 가셔야 될 상황이다. 이게 감염이 우려되고 심해지고 넓은 부위다 이러시면은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그때 그냥 항생제 연고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특이하게 화상에만 나오는 전문 의약품인 설파디아진이라는 연고가 있습니다. 네. 이게 설파제 구조를 가진 이제 항생제인데 그리고 거기다가 은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 2에서 3도의 중증 화상 치료에 사용되는 연고입니다. 네. 이게 일반 상처 치유 연고보다는 이제 화상 부위 침투력이 좋고요. 좀 광범위하게 세균과 진균에 대한 살균 작용이 나타납니다. 네. 그 대신 이게 설파제라는 약이 약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의약품으로 묶어놨고요. 네. 당연히 이제 이게 넓은 부위를 바르거나 오랜 기간 사용하면 설파제의 부작용이 전신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지는 않도록 하는 약입니다. 드레싱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이 상처 부위를 좀 촉촉하게 유지하고 치유를 촉진하는 데 드레싱이 도움을 주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화상에 쓰는 드레싱은 이렇게 백색 바셀린이 도포된 거즈가 있습니다. 화상 거즈라고 해서. 그래서 그거를 덮어주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심하지 않은 화상에는 일광 화상 같은 곳에는 이 수변 밴드를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수변 밴드 폼과 하이드로콜로이드 제품은 수변 환경을 유지시키면서 삼출물을 흡수해서 이렇게 하얗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이 건강한 조직이 짓무르지 않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이 수변 드레싱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항상 이 폼의 그 두께와 진물 정도를 매칭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두꺼운 폼 제형은 진물이 많은 화상에 쓰는 게 낫고요. 하이드로콜로이드 제품은 진물이 조금 비교적 가벼운 화상이나 상처 또는 치유 단계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용하면서 알아둬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이게 상처가 넓거나 깊거나 또는 항상 주의해야 될 게 감염입니다. 피부가 많이 벗겨 넓은 부위에 감염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무래도 전문가의 진찰을 받고 적절한 드레싱을 선택하는 게 좋은데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 수분 밴드는 이제 상처인 경우에는 발생 2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되고 네. 화상인 경우에는 화기가 좀 빠진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 수분한 환경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자주 개체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진물이 차서 부풀어 초기는 진물이 많이 차거든요. 그래서 부풀어 오르더라도 좀 참으세요. 혹시 이게 터지면 이제 옆에가 벌어지면 그때는 갈아주세요 하는데 네. 이게 조금만 부풀어도 이거 고름이 찬 거라고 생각하시고 자주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네. 있거든요. 그러지 않고 이 하얗게 부풀어 오르는 게 고름이 아니라 새살을 만들려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네. 설명을 해드리면 좀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아하, 네. 예, 그렇게 좀 버틸 만큼 버티다가 갈아주시고 이 가는 주기가 점점 나중에는 짧아집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 간격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3일, 4일, 5일까지 가는데요. 더 이상 부풀어 오르지 않으면 이제 치유가 끝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너무 두꺼운 폼 소재를 이렇게 건조하거나 얕은 상처에 쓰시면 이게 폼이 유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집에서 관리가 되면 좋겠지만 되도록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 상태도 있지 않을까요? 예. 이게 하여튼 심하다라고 판단되면은 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 화상은 사실 화상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물집이 표면적의 20% 이상, 그러니까 팔이나 다리 전체 이렇게 넓게 잡힌 경우에는 반드시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게 그냥 생각해도 이 넓은 부위가 만약에 제대로 아물지 않아서 흉이 지거나 그다음에 덧나거나 하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네. 그래서 좀 넓은 부위, 눈으로 봤을 때 넓은 부위에 물집이 잡혔다 그러시면 이제 병원을 가시는 게 좋고요. 예. 특히 이런 화상들은 또 화상 전문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하시는 게 좋고, 네. 그다음에 화상 때문에 38도 이상의 고열이나 오한, 또 어지럽거나 구토 또는 극심한 두통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상처에 노란 고름이 차고 부종,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2차 감염의 경우에도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취약 부위라고 하는데요. 이제 얼굴이나 눈 주변, 귀, 손, 생식기 부위에 화상을 입은 경우는 아주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 아물지도 않고 다른 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셔야 되고요. 특히 당뇨 있는 분들이 이 상처가 잘 안 아물잖아요. 당뇨나 면역 저하, 만성질환자인 경우 또는 어린이, 영유아나 고령자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안전하게 병원에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런 경우는 주로 어떤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이렇게 심한 경우는 일광화상에서는 거의 드뭅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경우들은 보면 이 화상에 취약한 피부가 있습니다. 피부가 좀 얇은 분들, 예전에 약을 썼기 때문에 얇아진 분도 있고 원래 타고나기를 피부가 얇고 예민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주로 멜라닌 색소가 적은 흰 피부가 취약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본 케이스는 이 짧은 시간에 강렬한 햇빛에 노출되거나 그다음에 햇빛 아래서 다른 작업을 하느라고 예를 들어 모래사장에서 무슨 집을 짓는다고 그런 거 있죠. 아이랑 막 뭐를 만드느라고 막 시간 가는 줄을 몰랐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리만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되면 되게 뜨거웠을 텐데 어쩌다 이렇게 넓게 화상이 물어봤더니 그런 거예요.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화상 입어버렸다. 이렇게 옆에서 좀 봐주거나 햇빛을 차단해 줬으면 됐었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요, 적절한 치료와 약으로 잘 회복해야 하는데 민간요법도 있잖아요. 된장도 바르고 그렇지 않나요? 네, 아직도 민간요법을 많이들 하십니다. 이게 주의하셔야 돼요. 당연히 화상 부위 염증을 악화시키고 감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으셔야 될 텐데 된장도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거기 얼마나 많은 균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소주나 알코올로 소독하는 거. 이거 토증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부종도 심해지고요. 그래서 된장, 간장, 소주 이런 거 좀 참으시고요. 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하고 많이 하시는 게 감자를 으깨를 썰거나 감자를 갈아서 붙이거나 오이를 얇게 썰어서 붙이거나 알로에를 쓰시거나
이게 이제 감자, 오이, 알로에가 굉장히 친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감, 화기를 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네. 문제는 이거보다는 사실 제가 아까 물수건이 훨씬 편하잖아요. 그래서 물수건을 쓰시는 게 더 낫고요. 네. 요런 그 감자, 오이, 알로에 같은 거 쓰다가 이게 물집이 잡힌 화상, 피부가 손상된 화상에서는 감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 외에 이건 참 왜 이런 얘기가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네. 치약을 바르거나 뭐 참기름을 바르거나 네, 오소리 기름, 뭐 담배 안에 그 담배찜, 담배 네. 가루 있잖아요. 그걸 쓰신다는 분도 있고 황토를 쓰신다고 있는 분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들 위험하니까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이런 큰 병원에 안 가시더라도 이 제품 그리고 약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하시고 한번 물어보시고 쓰시는 것이 좋은데요. 네. 이것도 맞지 않는 것을 썼을 때는 상처치유를 좀 지연시킬 수 있고요. 또 급하다고 집에 있는 연고를 아무거나 꺼내서 급해서 발랐다 그러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것도 좀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약국의 접근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급하면 빨리 약국에라도 가서 물어보시고 약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어떨까요? 물집이 잡혔을 때 바늘로 터뜨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물집이 왜 이렇게 터지지 않고 이렇게 부풀어 오를 때 요거를 바늘로 네. 이렇게 아이고. 소독을 해서 불에 달군 바늘로 네. 이렇게 터뜨려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이 물집이 잡혔을 때는 이 피부 자체가 사실 천연 장벽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얘가 터지기 전에 억지로 터뜨리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터뜨리는 과정에서 외부 세균이 침투해서 2차 감염이 발생하거나 또 흉터가 남을 확률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네. 만약 물집이 이렇게 자꾸 건드려진다 또는 크기가 점점 부풀어 올라서 터질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깨끗한 거즈로 살짝 덮어서 보호하고요. 네. 자연스럽게 물집이 터졌을 때는 이게 터지고 나면 이 표피를 막 이렇게 뜯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또 예. 가위로 막 이렇게 잘라내시는 네. 분들이 있는데요. 일부러 뜯어내지 말고 네. 자연스럽게 뜯어질 때까지 좀 놔두시는 게 좋아요. 그거 자체로 보호벽이 됩니다. 그래서 흐르는 식염수나 물로 소독한 뒤에 감염을 막아주는 이제 항생제 연고, 예방할 네. 수 있는 항생제 연고나 수분 드레싱을 붙여서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부가 벗겨질 때도 굳이 떼내면 안 되는 건가요? 네, 이게 이제 회복기에 접어들면 하얗게 이렇게 비늘처럼 일어나면서 허물 벗겨지듯이 피부가 벗겨지잖아요. 네. 요때는 되게 가렵게 되면 자꾸 손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억지로 뜯어내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뜯어지도록 놔둬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손으로 뜯어내면 이게 아직 준비되지 않은 그 아래쪽에 연약한 새살이 함께 떨어져 나갑니다. 네, 그게 안 그럴 것 같은데 네. 뜯다 보면은 그 끝부분이 하얗게 빨갛게 왜 약간 시살스러운 데가 딱 같이 떨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면 염증이 생기거나 그 부분에 이제 피부 착색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일부러 뜯어내지 마시고요. 이게 샤워 과정이나 또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좀 참으시고요. 그리고 이게 건조하기 때문에 점점 건조해지기 때문에 가려움과 따가움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 없는 보습제를 하루에 좀 수시로 충분히, 그러니까 가려우면 보습제를 발라준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렇게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랜 시간 자외선 노출로 인한 일광 화상에 대한 처치 잘 들었습니다. 약사이신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과 함께했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티븐 산체스의 Until I Found You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